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자, 오늘은 깜짝 놀랄만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이 시사평론계 1세대 선두주자 그리고 정치평론의 전설 황태순 TV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설 괜찮아요? 전설 하니까 너무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너무 흘러간 것 같아요. 가뜩이나 혼술해서 술술 흘러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때 이 정치평론계를 휩쓸고 다녔었는데. 뭐 휩쓸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종편이 2011년 12월 1일에 시작합니다. 아, 역시 기억력은 여전하시군요. 예. 12월 1일에 시작했고 MB 때죠. 2012년 초부터 그때 2012년에 보면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종편 대선하고 바로 총선으로 갔죠. 아니죠. 총선하고 대선하고 갔네. 3월 총선이고 12월 대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총선을 지휘했던 것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때 2012년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는 조금 보면은 덕을 좀 봤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이제 보수 자유 보수 우파에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야 세상에 빛과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2016년 이른바 이제 JTBC 태블릿 PC 얘기하잖아요. 뭐 국정농단 게이트 벌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17년 초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는 탄핵됩니다. 2010년 3월 10일인가 탄핵됩니다. 그렇죠. 탄핵되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방송국에서. 그동안 고생하셨. 잠깐만 쉬시라고. 잠깐만 고생하셨는데. 잠깐만 쉬시라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들은 잠깐 쉬는 게 아니고 계속 쉬는 걸로.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이제 잠깐 쉰 것이 어영부영해서 이제 5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죠. 저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럼요. 황태순 TV 제가 대표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아니 프로페셔널이 우리 한국말로 풀면 뭔지 아세요? 뭐죠? 생계형. 생계형? 생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예전에 보면 저희가 이제 종편할 때 보면은 그때 좌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생계형 평론을 한다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대 받았습니다. 맞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건 자선 사업 아니야. 아, 너희는 선전선동했구나. 너희는 선전선동을 위해서 아마 무급봉사라는 모양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프로페셔널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아까 혼을 담아서 얘기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목숨 걸고 혼을 담아서 그래야지 제가 노력한 만큼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프로페셔널로 2018년 11월 10일 오늘이 딱 오늘입니다. 2018년 11월 11일. 11월 11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니까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딱 100년 되는 날이에요. 그날 뭐 아시겠습니다만 김영광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하고 황태순 TV를 시작했죠. 그때 시작을 했네. 길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가 한 38만? 뭐 그 정도. 근데 38만 됐던 건 사실은 김영광 씨랑 했을 때 제가 보면 지금도 굉장히 제가 마음의 빚으로 마음의 큰 부담으로 빚으로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만큼 잘생긴 사람이죠. 저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조국 씨. 아니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 때.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몇 개월 만에 36만을 찍었어요. 구독자가. 그리고 지금 그대로입니다. 조국에게 고마워해야 될지.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빛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태순 대표에게도 다시 빛이 생길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자, 빛과 그림자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빛이었죠. 그 인권 변호사 하다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이 대선까지 나가서 안 됐지만은 다시 당대표하고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대선 자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재명 소환된다? O, X? O. 기소된다? O. 구속된다? 세모.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대선 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대선 자금. 그렇죠. 그게 왜냐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젠가 그저께 국회에서 얘기하면서 뭐 이제 이재명 관련 대정당 관련 이런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했죠. 네. 토착 비리. 그렇죠. 토호들의 토착 비리. 토호들의 토착 비리라고 했죠. 성남 일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장동. 근데 문제는 대장동에서 돈을 갖다 만든 것은 그야말로 추잡한 이 지역 토호들의 그야말로 선수들이 낀 이른바 타짜라고 그러죠. 네, 네. 이제 타짜 밑장빼기 이 선수들이 낀 이른바 작업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예. 전형적인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대로 이른바 토호들의 토착 비리 나눠 먹기. 거기다가 보면 영화 혹시 저거 보셨어요? 그 무슨 영화예요? 그 저기 황정민이가 안산시하고 성남시하고 안남시장 예예예. 그 아수라. 아수라. 그 안남시 예. 안산 플러스 성남입니다. 네, 딱 그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 기초단체장 시장과 근데 이 시장은 그냥 꿈이 내가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난 경기도지사를 할 거야. 네. 대통령도 할 거야. 해야 돼. 네. 돈이 필요해. 네. 나는 얘기 안 해. 네. 근데 밑에 뭐 이용이라든지 김용이 아닙니다. 이용이라고. 아니면 이용. 또 구동규라든지 일부러 이름을 좀 바꾼 거야. 김용. 일본 김용이라 그러면 머리가 나빴어. 김용이라 그러면 또 김용이 야 너 거짓말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얘기하면 이용이라든지 아수라 영화라 치고. 그다음에 정진상의 장진상이라든지 우동규라든지 김천배라든지 그렇지 김백만배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을 만든 토착비리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송 본부장 뭐라고 그랬어요? 대선 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돈을 모은 건 토착비리인데 이 출구입니다. 입구입니다. 돈을 모은 건 입구 쪽에서 저수지를 만든 것까지는 토착비리인데 이 저수지 갖고 예를 들어 흥청망청 썼으면 토착비리를 끝나고 맙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8억 4,700만 원이 나오고 사실은 20억을 요구했고 아니야 428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428억은 우리 저 안남시장 그 황정민 시장이 이 멍박이라고 할까요? 멍박. 이 제멍이라고 이자명 좋다. 네. 이자명 시장이 대선 갈 때 필요한 이른바 그 밑에 저수지에서 퍼서 쓸 돈이라면 대선 자금으로 갔으면은 당연히 우리 송 본부장 잘 아시잖아요. 검찰 특수부가요. 특수부 검사들이 칼을 뽑으면요. 칼을 뽑아서 찌를 데가 없으면 하다못해 옆에 지나가는 두부를 찌르거나 호박 찌르고 정 안 되면 자기 무릎이라도 찌릅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즉 특수부가 1부, 3부가 지금 동시에 개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지금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들죠. 지금 보면 거기에 보면 지금 보면 정진상하고 지금 김용은 입을 다물고 있으나 유동규가 입을 열었고 남욱이라든지 남욱도 정민옥이라든지 또 정영학이라든지 다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소설 쓰시네? 아니 어차피 5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5만 원짜리를 오고 간 그 거래이기 때문에 판사님도 압니다. 바보 아닙니다 판사님이. 자 내가 5만 원짜리 받아서 내가 흔적 없지? 롱? 그러면 그 판사님이 너 무죄지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 정황들이 이미 목을 꽉 조고 있고 이것이 대선 자금을 쓰였다면 이거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결국 이재명의 소환 또 소환 이후에 기소 물론 현직 사실상 180석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무소속 비례대표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윤미향이라든지 김홍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 보면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선될 때 18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거대한 제1야당의 대표이자 현역 의원을 갖다가 구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제하에 지금 검찰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고 결국 그렇다면 기소할 것이고 물론 불구속 기소할 거고 불구속 기소하는 가운데 불구속 기소하게 되었을 경우 기소가 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것은 본인이 또 안전장치로 만들어놨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본인이. 이제 본인은 끝까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주당의 대주주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재명 씨가 민주당의 주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뭐 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예. 본인들이 다 살기 위해서 뭐 마치 주식을 대주주처럼 대우는 해주지만 네. 실제로는 주식 없죠. 주식 없어요. 네. 이재명 주식 없습니다. 밑에 물론 이른바 대개명이니 음. 개딸이니 이런 선수들이 왁왁왁 감을 지르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재명도 지금 보면 잠깐 좀 얘기 좀 하고 예예예. 저 화천대유 좀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왜 하시죠? 네. 자 화천대유. 화천대유에서 천화동 1호부터 예. 7호. 예. 1호 주인이 김반배, 아니 정확히 화천대유가 주인인데 그렇죠. 대주주죠. 하천대유 대주주고 천하동인의 소유주죠. 소유주가 명의로 명의가 소유가 소유주인데 됐죠. 거기 사장이 누군가요? 그 사장이 천화동 1호 천하동인 1호 사장이 이한승입니다. 이한승이죠. 이한승이 누굽니까? 그 이화영의 이화영의 보좌관을 했죠. 이화영이 국회 보좌관할 네.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을 보좌관을 했죠. 그렇죠. 이화영은 또 누굽니까? 누구죠? 이화영이 원래 이재명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그건 저는 잘 몰라요. 이해찬의 최측근입니다. 야 이하영이 그렇죠. 이재명에게 파견시켰죠. 파견시킨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 대충 아까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다 저수지 물을 퍼먹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저수지를 이용할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사들도 그 우리나라 머리 좋다는 검사들도 그림 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서 보면 이재명 일단 기소가 되는 순간 본인은 정치 보복이다. 나는 당직 내려놓을 수 없다. 하지만 과연 민주당 내 대주주들 입장에서 그렇죠. 이해찬 너 잘못 배팅하는 바람에 이게 잘못하면 민주당 망하게 생겼어. 우리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이야? 원탁 테이블 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 예전에 보면 2012년 대선 때 뭐 승리 2013. 네,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뒤에서 다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표적으로 백낙천 교수라든가 함세웅 신부라든가 다음에 뭐 박아무개 씨라든가 원탁 회의에서 원탁 회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원탁 회의 멤버들이 사실상 대주주거든요. 네. 이 대주주 입장에서 언제까지 자기네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재명을 지킬 것이냐. 민주당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무너짐으로써 이것도 그야말로 진보 진영 전체가 흔들릴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말 절묘하게 찌른 거예요. 토착비리다 이거야. 이 안남시 토착비리다 이거야. 그거 갖다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권력 사유화를 통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민을 약탈 수탈한. 그렇죠. 약탈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죠. 국민 약탈 정권. 그 약탈 수탈의 본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바로 토호들의 토착비리다. 자, 여기에서 진보 진영 말로는 보면 정의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뭘 이야기해왔던 그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옹호하고 호위함으로써 결국 민주당이 망하는 것을 넘어서 이른바 진보 진영이 그야말로 이해찬 전 대표가 50년 집권 뭐 100년 집권 얘기하지 않았어요? 50년 불임정당 100년 불임정당 가야겠습니까? 저는 버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은 이해창 때 잣대기를 했는데 이회창 때 이회창 잣대기 대선 자금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 수사는 해도 기소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이 그때는 이 대기업들이 보험 드는 차원에서 뭐 대선 자금을 준 거고 지금은 상대 대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임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직접 배임이 성남시장 시절에 직접 배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해창 잣대기와는 달리 기소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 구속은 저도 일단 세모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12구 참사를 가지고 본인의 보호막을 치는데 지금 사용을 하려는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하는데 국정조사 국회 안에서 의결을 해서 하면 될 일이지 그 여당이 반대해도 그런데 그걸 갑자기 이 서명을 받겠다. 이거는 뭐 장애로 나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장애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면은 지금 장외에서는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가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참석을 하고 하죠. 그래서 윤석열 퇴진, 그 김건희 특검 이걸 외치는데 그러면 그것과 같이 연결돼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 투쟁에 정말 돌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돌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민주당 대주주들이 네. 거기에 같이 따라서 단일 대우를 형성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대주주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제 보면 저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정말 4대 주주가 누굴까? 문재인 정부의 4대 주주? 저는 이렇게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예. 민노총, 예. 참여연대, 예. 전교조 예. 이런 이 단체들입니다. 그 단체들이 주로 이 저기 그 박근혜 정부 무너뜨리는데 그럼요. 공을 세웠던 공을 세웠던 데죠. 예. 우리 저기 송 본부장 그때 그 계시는 영남일보사 바로 앞에서 그 당시 네, 프레스 센터. 그 프레스센터 앞에서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앞장서서 쭉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민노총에서 민노총. 그다음에 정교조에서 동원한 아줌마들. 그거 보면 이른바 아줌마들 동원. 그다음에 이제 뭐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보면 민변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들이 보면 사실 실행 4대 권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보니까 촛불 행동 같은 경우 이제 김민웅 씨.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죠. 그렇죠. 이 김민웅 씨 같은 경우도 2013, 2014년에 종편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은 지금 그 뭐 국민행동인가 그 상임 대표죠. 상임 대표, 촛불행동 상임 대표인데 이 분장실에서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땐 정상인데. 정상인데. 그런데 분장실만 벗어나서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들어와서 카메라만 쫙 들어오면 사람이 180도 바뀝니다. 눈빛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눈이 휙 돌아가죠. 또 최근에 보니까 이번 10월 29일 그 이제 일주일 후에 11월 4일이었나요? 5일이었나요? 토요일 날 그때 이제 촛불행동의 13차 집회를 갖다가 열었고 그때 함께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그랬던 조직이 이신민심입니다. 이신민심 있죠. 이재명 마음이 뭐 민심이다 이런 그거예요. 자기들 써놨어 보면 이신민심이란 이재명 마음이 즉 민심이다. 또 이재명 마음에 반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포용한다. 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 친구들은 진행을 하다가 뜨거라 싶어서 발을 뺐습니다. 그거 뺐죠. 자 이런 상태 왜 뺐을까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원탁 회의에서 오케이 해주지 않는 한 아까 전교조, 민노총, 버스 전체 버스로 막 전국 27곳인가 막 실어 날았던 그 단체 말이죠. 그 이번에 이름 몇 대 왔다고 그랬죠? 예. 70대면 몇 명일 것 같아요? 70대면 40인석이면 뭐 2,800명이네. 물론 자기들이 28,000이라 주장할 겁니다. 원래 10배씩 꼭 튀겨서 얘기합니다만 버스로 해갖고는 그렇게 이른바 투쟁력을 못 보입니다. 옛날에 조직 동원 많이 해보셨죠? 해봤어요. 국회에 있을 때. 국회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도요. 우리 저 아픈 과거로 돌아갑니다만 이제 2016년 10월에 그 당시 이제 JTBC의 태블릿 PC 얘기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몇 초짜리 사과하고 그다음에 9분짜리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처음에 모였던 이 촛불 모였던 게 23,000명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9분 몇 초짜리 하고 난 다음부터는 탄력이 없고 그때부터 이른바 민노총 이 이른바 4대 주주들이 전격적으로 이른바 집중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파렴차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에서 쏟아지는 그런 이 혐의들은 대단히 파렴치한 그렇네요. 이거 같은 4대 주주들이 과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이야말로 우리의 모두다. 이재명을 잃으면 우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다 나와라. 할 대주주가 있을까요? 그럼 이재명은 용도 폐기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진보 진영 안에서 용도 그런 걸 폐기. 요즘 좋은 표현을 쓰더라고요. 옛날 조국 때도 썼던 표현인데 손절. 이재명은 손절된다. 손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지금 뭉쳐서 나가서 장애에 나가서 윤석열 퇴진 막 외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그거는 이런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왜 없다. 우리가 너 때문에 이렇게 몰살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은 그래요. 이 보면은 처음 우리 그때 송 본부장 저랑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너무 솔직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 MBN에서 거의 일주일에 뭐 4번 5번 다섯 번 같이 했죠. 매일 했잖아요. 토요일에 특히 그때 토요일마다 두 번 더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했잖아요.
그때 보면 사실은 그때 자유보수우파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 완전 주눅 들었죠. 창피했죠. 그래서 뭐 저도 보면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댓글에다가 야, 이 친구야 너도 그때 보면 부안해동하지 않았냐. 일부 부안해동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저도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특검을 하면서 브리핑을 막 하고 하면서 굉장히 뭐냐면은 이 자극적으로 했죠. 자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안종범 뭐 수석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명절이 지나도 선물 받습니다. 이런 것을 막 방송에서 계속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좀 창피했었죠. 민망했었죠. 거기다 가장 그 압권 중에 압권은 그 특검에 나가면서 그 당시에 최서원 씨가 네. 막 과음질이니까 옆에 있던 환경미화원 아줌마가 그렇죠. 띵띵하네. 뭔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자유보수 우파들이 그 한번 기가 죽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KBS, MBC. KBS 그렇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강규영 명지대 교수를 갖다가 파렴치한으로 몰아서 쫓아냈습니다. 네. 결국 그분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네, 이겼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방송 장악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야 이랬는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유보수우파들이 우리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덕성이 우리보다 나은 게 없네. 없네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모아봐도 우리가 더 모이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 10월 3일, 2019년 10월 9일 그 당시 과학적으로 우리 핸드폰으로 다 하고 46만 명이 모였습니다. 광화문에. 역대 최고입니다. 10월 3일 날 자유보수 우파들이 모였던 것이. 그러면서 조국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5년 단명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 이른바 우리 자유보수 우파로 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기억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촛불행동 김민웅 씨가 아무리 선전선동하고 이른바 나팔을 불고 다녀봐야 그래 봐라. 너희들이 선만 넘는 순간 우리가 너희를 갖다가 오케이. 이 질문을 여기까지 하십시오. 지금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짧게 할게요. 네, 짧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겠네요. 지금 그 전에 아까 손절돼 가지고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없다고 치고 근데 저도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이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누가 자기 후보로 좀 유력할까요? 김경수 다시 나올까? 김경수가 나오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시켜줘야 돼요. 왜? 아니 통상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은 형을 갖다가 맞춘다고 바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 이렇게 돼 있죠.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5년 내지 10년을 갖다가 피선거권이 규제됩니다. 출마를 못하죠. 출마 자체를 못합니다. 이재명도 지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그거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 두 가지 걸려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국토부에서 공갈 치는 바람에 내가 말이야 이 용도 변경 안 줬다 하고 김문기 모른다. 나는 고 김문기 난 전혀 모른다 하급 직원이라 이게 딱 걸려 있거든요. 적극적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건 과거 자기 형 보낼 때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다르죠. 그 어쨌든 김경수는 복권을 안 해줘 못 논다.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죠. 민주당 자기 후보가 없다고 그냥 있어요. 누구죠? 아니 저는 그렇게 하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종편할 때 우리 아꼈던 후배 하나 있잖아요. 박용진. 그래 박용진. 이번엔 2등 했지만은. 박용진 민주당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정세균도 또 눈여겨 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죠. 연세가 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보수 우파에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수.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자, 이재명 이야기는 그만하고 문재인 지금 뭐 이 풍산계까지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말 풍산계는 이야기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지금 보면은 시행령을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단순히 월 250만 원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감사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금의 감사원 같으면 이것도 바로 감사할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감사원이 올북몰이, 네. 올북몰이를 감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감사원을 또 들고 나왔는데 네. 문재인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여기도 다시 그러면은 네. 소환한다. 전직 대통령 가능합니다. 기소한다. 가능합니다. 구속한다. 근데 구속은 좀 어렵죠. 그건 세모도 아니고 엑서. 예, 예. 다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짧게. 짧게.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대준 씨 문제하고 네. 월북몰이 2019년 2019년 월남한 예. 그 그 강제 송환. 이제 보면 이제 현재 보면 이제 박지원하고 이제 서훈이 남아 있잖아요. 예. 박지원 서훈. 그러면 그다음에 결국 박지원 서훈 입장에서 거기서 선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국 최종 특히 뭐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한 다음에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장관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기소되면서 예. 물어봐야죠. 네가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2020년 9월 22일 예. 그런 갖다 일을 벌이고 내 몰라라 했는가? 그래도 다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것은 그 두 가지 다 이제 북한 관련된 그건데 범죄 혐의인데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올북몰이하고 네. 북송 그 어민 강제 북송하고를 네. 보면은 전부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네. 그 국가안보실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 움직이고 네. 국방부 뭐 또 해경이 움직이고 국정원 그 국정원 뭐 다 같이 움직이면은 네, 네. 그 위에는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이 새로 나온 것이고 네. 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그다음에 산자부 블랙리스트 네.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지만 네.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가 뭐 전직 적폐 대통령 청산해야 되나요? 신적폐.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른바 수사받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후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턴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탈탈 털어갖고 네. 그야말로 먼지 털듯이 이제 소나기 내리는 날 먼지 털듯이 털어갖고 네. 털어서 결국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 앞장섰던 게 누굽니까? 김어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그걸 결국 잡아넣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나만 예외를 해들고 나만 저기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에서 저 영남 알프스 보면서 조용히 잊혀져 살고 싶어요. 나 좀 잊어주세요. 지금 안 잊혀지고 싶은 것 같은데. 본인이 계속 페이스북에 뭐 올리면서 풍산계도 다른 사람한테 200만 원 주고 키우게 하고 사진 찍을 때만 데려와 가지고 찍고 다시 주고 뭐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자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먼지털이 이러면 취재는 자 그러면 자 박근혜 대통령을 끝으로 이제 앞으로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점잖게 하느라고 했지만 그럼 난 점잖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가 예. 반칙과 특권 그 좀 처단을 하라 처벌을 하라.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신적폐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도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장제원 의원이 다시 이선 후퇴한다고 했는데 다시 등장을 해서 그 김은혜 그리고 강성규 두 수석을 불러 세워서 이 퇴장까지 시킨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을 했거든요. 운영위원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당권 경쟁을 전초전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 각 여론조사 보면 1위가 나와요. 1위가 나오는데 누가 지금 당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경원? 전 나경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나경원. 그러니까 유승민이 1위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유승민 네가 7주째 1위 하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역선택이 아니고 민주당 선택이라고 이래요. 민주당 선택이고 여기도 출연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만을 상대로 했을 때 내가 거기서 7주 연속 1위였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이고
지금 바로 그 역선택, 이른바 민주당 선택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아,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예. 현재는 7대 3인가 그렇죠. 현재 본 경선이 7대 3, 7대 3이란 예비 말이에요. 경선이 5대 5. 네, 그러니까 7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이고 책임당원 투표가 70이거든요. 70인데 민주당은 몇 대 몇입니까? 민주는 9대 1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심이 90이고 이른바 여론조사 10입니다.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 뽑는 거라면 저는 뭐 예를 들어 민심 50, 당심 50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가능하죠. 그 당 일단 대표 외연 확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차라리 저 국민의힘 원내대표 뽑을 때 민주당 하고 정의당한테도 물어보지. 네. 그렇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거지 이게 무슨 어디 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하자면 앞으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뽑을 때 반드시 상대 정당, 왜 상대 정당하고 앞으로 이제 대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어떤 분을 갖다 좋아하시는지 주호영을 좋아하시는지 나경원을 좋아하시는지 누가 상대하기 좋으세요? 조세하고 물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반드시 보면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유승민은 지금은 예. 뭐 지금 뭐 자기 주장대로 뭐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꿈 깨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또 그 감투를 한 2개 썼죠. 네. 감투를 2개 썼으니까 지금은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본인도 여기에 출연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뭐 그렇게 본인도 힘을 보태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네네. 안철수는 어떠세요? 안철수? 야, 제가 보니까 그 이거- 저는 그러니까는 먼저 안철수는 원래 공동 정부였잖아요. 공동 정부 후보 단일화 아니 했으니까. 그런 얘기죠 후보 단일화. 그래서 아마 장제원 그때 이 후보 단일화 정권을 가지고 하면서 네. 단일화를 하면은 나중에 당 대표가 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약속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죠. 과거 뭐 우리 97년 DJP의 예를 보더라도 아 그렇고 그때 예. 뭐 저도 그랬고 또 2002년 당시 대선 때 정몽준과 노무현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예. 과정을 보더라도 그런 이런 미래는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상.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안철수가 뭐 했냐는 거예요. 자, 제가 보면 이제 어느덧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6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10분의 1이 지난 겁니다. 10분 1이죠. 많이 지났어요. 10% 지난 거예요 벌써. 예. 이미 이제는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가속이 못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준석 때문에 예. 좀 거기서 벗어날 만하니까 지금 보면 이번 12구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자 최근에 이태원 참사 갖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른바 리멤버 세월호 그래서 뭐 저기 명단도 확보하고 사진 확보하고 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일일이 호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사망자 예, 호명하고 사진 내자고. 공간 만들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재명 씨한테 되묻고 싶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너희들이 과연 그러면 이른바 5.18 민주화 관련해서 이름도 하나 못 내게 하면서 내게 해요? 아 그렇죠. 아니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5.18 관련해서는 자기들 명단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막으면서 이번에 저 150 몇 명인가요? 156 156명 월구라고 이름하고 다 만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좀 어제 오늘 뉴스에 따르면은 이미 민주당 출신의 그 변호사들 작업 들어갔답니다. 작업 들어가서 그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만나서 그 소송하자. 그러니까 상대 소송하자. 우리 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월호 때 같은 경우 한 8억 5천, 한 9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 이상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족들을 갖다가 이른바 아픈 가슴에 그러니까 재를 뿌리겠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니 안철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내가 이 흥분해서 안철수가 이번에 너무 역할이 없어요. 아니 안철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뭐 한마디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준석 때도 그렇고 이준석 때도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판 우리 올해 취재 35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이른바 리스크 테이킹 해야 돼요. 어떤 부담도 내가 안아야지. 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뭐 보답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이지. 영어 속 때문에 There is no free lunch라고 그러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안철수는 공짜 점심을 바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다가 아니 예전에 뭐 코로나 처음 나올 때는 갔다가 뭐 마스크도 쓰고 말이지 내가 의사니까 뭐 뛰어가기도 하고 뭐 또 어떤 뭐 마라톤도 하더니 막상 이 12구 또 보면 이준석 사태 때는 입이나 한 뻥그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장제원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 말에 동의해요. 무슨 얘기가 어제
장제원 의원의 얘기의 핵심은 주호영도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음. 너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어? 너 처음에 비대위원장 만들어줬다고. 그 얘기 했어요. 다시 한번 뭐 맡겼다는 식으로 아니 이야기했어요. 저는 뭐 장제원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다. 예. 근데 내가 장제원이라도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지금 권력의 실세들이 너 지금 비대위원장 만들었다. 물론 중간에 그럼 뭐 법원의 뭐 정치적 판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플랜 B는 플랜 B로 원내대표를 해준 거죠. 원내대표까지 만들어주지 않았어. 장제원이 누구죠? 정진석. 정진석이 아웃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였죠. 플랜 B까지 만들어주고 사실상 지금 정기국회 중에는 야전 사령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기정이가 정무수석할 때 갔다 현역 의원하고 거의 삿대질했을 때 그 당시 운영위원장 이인영이 불러 세워서 야 강기정 수석 일어나봐 사과해. 안 했죠. 퇴장시켰어요? 안 했죠. 추미애가 법무장관 할 때 소설 쓰시네 할 때 소설 쓰시네 라고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갖다 조롱하고 우롱할 때 상임위원장이 아무 조치도 안 했죠. 했어요? 근데 주호영은 왜 갑자기 두 번이나 사과시키고 사과시켜서 그만이지 왜 퇴장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장제원도 자기 본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용산에 예. 강한 불만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대통령의 불만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의 불만이든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당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른바 좀 6개월 동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대로 좀 기동도 못하고 동네 북마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제대로 방어해 준 게 뭐며 거기다 보란 듯이 갔다가 주호영에 대한 거기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도 말실수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국정조사도 그랬어요. 예. 국정조사도 처음에 마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 전혀 용산 뜻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러저런 뜻에서 보니까 주호영하고 사실은 당권하고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보면은 대통령도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젠 단순히 이 정치 초년생이 아니라 정치를 이제 안 거예요. 맛있잖아요. 일반 사람 그 장사 미사도 국회의원 되어서 한 4년 하면 도사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은요 6개월만 하면 도사됩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한테 경고 주는 겁니다. 다시 좀 주제로 좀 집중을 해서 당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권. 같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도 그 장제원이 이렇게 이야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들도 북을 끓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 사람을 경고를 한 것은 공교롭게도 그 전날에 파이낸셜 뉴스에서 그 단독으로 보도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그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냐, 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그 장관 하나 못 지키느냐 이상민 그리고 대통령의 그 핵심 참모 두 사람을 퇴장을 시키느냐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도 부인하고 김대기 실장도 부인을 했지만 이어서 발언한 게 이선에 물러가 있다고 했던 장제원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에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아까 김용이 가명이 이용인데 이번에 진짜 이용 의원 그 동계 올림픽 그 종목 했던 수행실장이 수행실장을 했던 그 의원이 또 의원총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용산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나경원이 유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으로 둘 것인가 이렇게 매갈이 없는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매갈이 없는 지도부 그 보도가 사실이면 그러면은 매갈이 있는 지도부를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현역 장관 투입설 그 권영세 이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권영세는 통일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오는데 그 가능성 차출될 가능성이 있을지 자 한동훈 원희룡 권영세부터 하죠. 저는 권영세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권영세는요 우리 정치판에서 보면 신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의 신화가 있는 사람.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2년 당시 비대위원장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의 사무총장이 권영세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권영세 당시 자기는 떨어졌어요. 정작 자기는 떨어졌지만은 근데 151석인가 152석의 대승리를 거두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뭐 김무성이 총괄본부장이었지만 상황실장이 권영세였습니다. 또 이번 대선도 권영세가
마지막 긴급 소방서로 나와서 대선 승리 일궈냈잖아요. 총괄 본부장 했잖아요. 예. 막판에 예. 저 결국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그래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를 좀 어려워합니다. 같이 있고 고시 공부했는데. 아니 법 대학을 윤 대통령이 79학번이고요. 네, 그렇죠. 권영세 77학번입니다. 예, 예. 2년 선배고 고시기수 한 10여 회. 11년 떨어지겠네. 예, 11 구수했으니까. 구수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권영세의 장관을 좀 어려워합니다만은 권영세는 이른바 승리의 이른바 추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이번만이 대표는 총선 그렇죠. 2024년 총선에서 지면요. 죄송합니다만 식물 정부 됩니다. 바로 식물 대통령 바로 레임덕입니다. 예. 반드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또 권영세 그립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당 대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권영세 이번에 그 12구 참사 때문에 좀 상처는 받았어요. 자기 지역 거잖아요. 지역. 근데 그 참사가 또 이번에 그 용산구청장이 좀 이러면 어루움하게 네, 하시는 통에 글로 또 가서 또 권영세는 쭉 빠져 있습니다. 자, 권희룡은 자기 라이벌 대권 주자라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아껴놔야죠. 아껴놓는다. 왜 그러니까 2027년 그러니까 이게 뭐 순간이 있습니다. 내년 당 대표가 될 사람은 2024년 총선을 갖다가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나설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나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신해서 그 선거를 일구는 당 대표. 그러나 대선 후보는 당 대표로서 그야말로 총알바지도 해야 되는데 좀 아껴놔야죠. 아껴놓는다. 권희룡은 일단 뒤로 좀 아껴서 좀 더 쓰고 내각에서 쓰고 사실 또 원희룡이 사실은 국토부 장관과 딱 맞지는 않거든요. 대장동 일타 강자니까. 그것 때문에 간 모양인데 대장동 일타 강사면 법무부 장관을 시켰어야지. 검사 출신인데. 그 법무부 장관. 자, 이 직업적 업무론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또 정치 장사꾼에게 시달리고 있는 한동훈. 그러면서 지금 자기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이 당 대표로 등판할 가능성. 저는 당 대표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는 안 쓴다. 대표를 안 쓰고요. 대표로 쓰면 아까 말씀 대표는 그야말로 그 그립 선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같이 사선 의원하고 쓴맛 단맛 이런 뭐 육해공 다 해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당 대표를 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 쓸 때가 있어. 어디 있어죠? 우리 한번 필름을 돌려볼까요? YS가 96년 DJ랑 마지막 승부를 갖다가 대통령 YS가 당시 이제 DJ랑 마지막 승부를 하잖아요. 나는 상김을 퇴장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의 간판으로 당 대표가 아닌 당 간판 얼굴 간판으로 뭐 서울 총괄 본부장 선대위원장 썼던 게 누군지 기억나세요 혹시? 까마득한 벌써 25년 전에. 그때 같이 한참 국회에서 활동할 때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 박찬종입니다. 박찬종. 그때 박찬종 의원이 굉장히 인기 있을 때예요.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럴 때입니다.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우유 선전하고 무균질 정치인 뭐 그렇게 했어요. 그 우유 선전하고. 자, 한동훈은 바로 그와 같은 이른바 얼굴 간판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이 선거 전략과 선거를 갖다 당을 장하게 살 수 있는 권영세가 하고 당의 간판. 과거 예를 들어서 YS 때 DJ를 꺾기 위해서 세대 교체에 젊고 그 당시 DJ에 비해서 한참 젊었던 정동영? 박찬종을 갖다 그 당시에 박찬종을 갖다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듯이 한동훈을 갖다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서울 본부장이라든가 아니 선대 위원장이라든가 선대 본부장 위원장이라든가 이게 수도권에 지금 수도권이 약하니까 수도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갖다 다스리기엔 좀 뭐하니까 수도권에 집중해서 서울 박찬종 씨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 지역 선대 총괄 뭐 위원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굴을 쓸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박찬종이 대권 못 잡은 것처럼 한동훈도 대권 잡기 어렵나요? 이어서 그러면 국민의힘 자기 대선 후보는 누가 유력할까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찬종 제2의 박찬종이면은 대권 잡기 어렵잖아요. 근데 박찬종은 거기서 자기가 변덕 부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근데 YS하고 이게 우리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독불 장군의 미래는 없다. 나 말이 나왔죠. 바로 독불 장군의 YS가 미래는 없다. 독불 장군 미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나온 이유가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대통령 되게 만들 수는 없어도 안 되게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초치는 거는 가능하죠. 초 잘 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식으로 뒤에 몇 개 캐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박찬종 씨도 너무 독불 장군으로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보면 그 당시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YS 청와대하고 좀 사이가 멀어지면서 멀어진 거죠. 근데 그때 좀 협조적 자세를 취했다면은 YS 입장에서도 박찬종을 갖다가 같은 부산 사람들끼리 예. 밀지 못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면 한동훈은 독불 장군의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은 네. 가능하다. 뭐 전 충분히 다음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좀 열심히 뛰고 또 나오려고 지금 대구에 셀프 하방하고는 홍준표 홍준표 이번에 시장도 있고. 잘했어요. 이번에 그 호위무사 역할을 했죠. 잘했어요. 예. 아주 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가 아까 처음에 정세균 얘기하면서 나이 나이 누가 그 상대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나올 수 있다는 게 예. 홍준표 시장이 54, 그러니까 호적상은 54년생입니다. 정세균이 50년생인가 그래요. 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가 나오면 정세균은 나올 수 그럼 있는 거죠. 77세, 74세 이 정도 될 거예요. 바이든 트럼프도 있는데. 예. 그럼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이 뭡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1월 11일 그것도 11월 11일이네. 11월 11일 보면 이제 4박 6일 예. 이제 아세안 및 예. G20 정상회담 네. 가면서 MBC 야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 만드는 너희하고는 안 놀아 타지 마. 비행기 많이 타셨잖아요 전용기. 한 사람 한 40여 배 타셨죠. 한 사람 못 탔습니다. 네. 라고 배제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 똑같은 질문을 갖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에 답을 안 했어요. 답변 유보. 답을 유보했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나를 악의적으로 헐뜯고 가짜 뉴스 나를 갖다 하는데 나 경남지사 할 때 바로 부스 빼버렸다. 1년 동안. 나 당 대표 할 때 지방 방송 그렇게 했다는 거고. 나 당 대표 할 때 모 종편이 네. 나 갖다가 저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할 때 나 빼버렸다. 자 취재 자유가 있다면은 취재를 안 당할 자유도 있다. 취재를 자유가 거부할 있다. 자유도 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가가지고 그 어떤 통신사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거든요. 네. 이 시청 구내식당에 시장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했으니까는 당장 그 통신사에 하던 지원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현직 기자고, 기자니까. 현직 기자고 또 제가 기자협회 소속이에요. 기자협회 소속이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MBC 물론 MBC가 지금 언론이냐 이 말이 나오죠. 저도 나옵니다. 예. 거기 가요 제대로 된 언론이냐 네. 지금 사장부터 해서 네네. 그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그것을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제재를 하는 그러니까는 제도의 틀 안에서 그 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쓰다가 이것이 정 안 됐을 때 쓸 수 있는 카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그 이야기는 하기 그렇습니다. 제가 그 그래요? 이야기했다가 상당히 비판을 받았어요. 그 얘기하시면 현직 기자시기 때문에 현직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대로 얘기해도 됩니다만. 예. 예. 제가 잘못하면 우리 후배 기자들한테 다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네. 취임 6개월이 11월 10일이었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네.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다 놔두고 최근에 여론조사 다시 좀 그 회복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렌 서치인가 그래요. RN서치도 그렇고 갤럽도 30%대에 네. 그 어제 들어갔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 12구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세월호 참사 났을 때 11%가 빠졌거든요. 네. 갤럽의 리얼미터. 그런데 상당히 이 다른 요인으로 해서 좀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12구 참사에 대한 대처도 잘한다와 잘못한다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네. 자, 그 상황인데 네. 그런 거 이제 일반 여론조사 다 빼고 네. 우리 강태순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이유는 뭘까?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90점 왔다 갔다 합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아니 안 왜냐 그 중간은 75점이네요. 아니 이유가 있습니다. 60점이라는 게 달리 60점이 아닙니다. 응.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기 우리 송 본부장
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왜 자유보수 우파들이 선택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여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11% 포인트가 빠졌는데 이번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서서 자유보수 우파들은 이제 위기감 느낀 거예요. 그동안 있다가 그러나 우리가 나서면 간단하지 않아라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자유보수 우파들이 한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비롯해서 이른바 자유보수 우파가 그야말로 초토화되는데 앞장서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대로 공정과 정의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칼 댈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문재인 정부 적폐 좀 청산해 줘. 이재명 대표 그 세치혀 갖고 좀 이리저리 좀 말장난하고 있는데 좀 엄단해 줘. 그것이 제대로 진행 아직 미적. 물론 검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미적이고 특히 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를 때 쏘갔어요. 누구한테 쏘갔죠? 이 얘기해도 되나? 진짜로 얘기해도 왜 되나?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책임질게 하세요. 뭐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지만 누군지 봐가지고 제가 책임을 지든지 말든지. 누군데?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DJ 때 노무현 때 사람이 너무 옆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귀를. 뭐 김한길이라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도 김한길 당장 떠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변양준이라고 얘기해볼까요? 지금 또 보면 장성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DJ 사람이죠. 다 DJ 동교동의 막내. 노무현 때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아 예. 통합이란 화해와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흔한 얘기로 보수 우파를 갖다가 공격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공격했다가 자기들이 당할 무렵 되면 통합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영부영하면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쳤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김한길도 지금 국민통합이 뭐 위원회인가 맡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른바 사실상 연합군 형태로 돼 있어서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몰랐을 때 보면 야 통합 말은 그렇다잖아요. 그렇죠. 화합, 화해. 야 그거 좋은 건가 좋은 건가 보다. 무조건 좋은 건가 보다. 나는 뭐 보수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황금 같은 시간을 갖다 허비했던 겁니다. 뒤늦게 와서 이제 그것에 벗어난 가장 상징적인 얘기가 MBC 너 방 빼야. 이게 저는 가장 상징적인 거라고 봅니다. 예전 같으면 방 빼 안 하죠. 방 빼가 아니구나. 전 뭐죠? 그 내려. 너 내려. 뭐 요즘 좌파 쪽에서는 뭐 아빠 차 타지 마. 그러는데 타지 마. 이게 바로 허울 좋은 통합, 화해, 화합이라는 것은 그들이 과연 통합과 화합과 화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 같은 황금의 시간을 놓쳤다는 부분에서는 전 60점이다. 그다음에 또 그러나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가운데 보면 특히 이번에 12구 사태 즈음에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건 이 대통령이 너무 실무자같이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보면 엄단 탁탁탁 쳐나가는 거 보면서는 이건 90점이다. 그래서 저 90 더하기 60에서 90 해서 사이에 해서 대충 75점. 제가 생각해도 75점 맞습니다. 평균 75점. 75점 정도. 그런데 지금 왜 여론조사는 30%가 나오죠? 그게 75점이 30%예요. 왜요?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100점 맞으면 지지율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점 맞으면 100점 맞아야 50%입니다. 어차피 절반은 반대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75점 정도면 지지율 한 35%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저도 사실 네. 한 75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경제 문제도 고환율에 고물가에 그 국제적인 환경이 덮쳤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 7차 유행까지 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들어와 보니까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 내부 총질이나 빵빵 해대고 있고 또 이 여소야대 극심한 여소야대 여기서 상당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선방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네. 자 윤석열 지금 뭐를 해야지 이 지지율 우선 지지율을 확보를 해야지 네. 이 국정 운영 동력을 얻잖아요. 그렇죠. 자, 뭐를 해야지 될까요? 뭐를 해야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치고 문재인 치고 뭐 그거는 뭐 그거 당연한 얘기고 예. 좀 가볍게 얘기할게요. 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한 게 두 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아, 예. 먼저 그 당시 약속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아니 저한테 귀에 싹 와닿던 거는 예. 서울 전국에 담배 피우는 부스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음.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황태수 TV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공개 지지를 했었어요. 아니 본인이 아직 못 끊었죠. 저요? 예. 못 끊었죠. 못 끊었다고 안 그것 때문에 지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 담배로 연간 12조 원을 갖다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그 세금을 갖다 그렇게 우리 흡연자들이 돈 내고 있는데 담배 부스 아직 제대로 구비 안 됐어요. 약속시켜야죠. 둘째.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안경 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우리 이태원에서 봤습니다만은 또 지하철 타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그 의학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누가 자신 있게 이 마스크를 갖다 벗자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한대요. 실내에서 벗자. 실내에서 벗자. 좀 세계적으로 추세 뭐 미국이나 노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말을 못 하죠? 책임지시. 아, 혹시라도 다시 대유행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7차 대유 이거 열심히 끼워봐야 7차 대유행은 오기 마련입니다. 이미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 된 거예요. 풍토병이 된 겁니다. 여기서 단호하게 나 윤석열이야. 야 이거 귀찮아. 이거 끼나 안 끼나. 이거 과학적으로 큰 의미도 없대. 이거 벗어. 또 내가 황태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네. 내가 그 약속을 했네. 12조 원씩의 매번 세금을 내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일본식으로 곳곳에 담배 부스 필 수 있는 흡연 부스를 만들어 주세. 전 최소한 지지율은 5%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마스크, 담배를 예를 들었지만은 어쨌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정책을 펴고 국정 운영을 해 나가면은 지지율은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국정 동력을 대전제는 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국민에게 약속했던 건 하면서 그 크게 큰 틀에서 약속했던 걸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찍어준 그 민심에 부합하는 일을 하면서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는 주옥 같은 말씀을 오늘 돌아온 평론의 전설 황태순 대표에게서 들었습니다. 오늘 그 한 시간 동안 그 정말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